숨막히는 정적이 사무실을 지배했다. 김성호 부장의 눈은 오직 모니터의 빨간색 숫자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미달. 그래프는 사정없이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그 끝에는 자신의 위태로운 자리가 보였다. 등 뒤에서 젊은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만 성우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무능함을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 전 신임 본부장은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김 부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38배 젊은 본부장이 46의 자신에게 던진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지하철 퇴근길은 지옥 같았다. 사람들에 밀려 억지로 몸을 구겨 넣은 채 성호는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20년간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아내 윤미정은 늘 묵묵히 그를 지지해 주었고 딸 수진이는 무탈하게 자라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다. 그의 세상은 그 두 여자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적어도 오늘 오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띠리릭 띠리릭 도어록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고 평온한 집안 공기가 그를 맞았다. 거실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아내 미정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요, 여보. 왔어요. 오늘 좀 늦었네요. 차가 많이 막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성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넥타이를 풀었다. 회사에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 평온한 공간으로 끌고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 회의가 좀 길어져서 수진이는 아직 안 왔어. 네, 동아리 모임 있다고 늦는데요. 저녁은 차려놨으니 씻고 와서 먹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미정은 과일을 깎고 있었다. 평범하고 더없이 평화로운 저녁 풍경.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뒤였다. 그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그의 평온한 세상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성호는 무심코 물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차 써야 하는데 차키 당신 가방에 있지? 아, 네. 제 핸드백 안에 있을 거예요. 안쪽 주머니에요. 미정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대답했다. 성호는 안방 화장대 위에 놓인 미정의 검은색 가죽 핸드백으로 다가갔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내의 소지품을 뒤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꼼꼼한 미정이 살림을 도맡아 했고 성호는 그런 아내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핸드백을 열어 안주머니를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키가 닿았다. 키를 꺼내려던 순간 그의 손이 다른 물건에 걸려 핸드백 안의 내용물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아, 이런. 성호는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립스틱 작은 송월 영수증 뭉치, 그리고 아내의 낡은 갈색 지갑. 지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지갑을 닫아주려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았다. 카드 칸에는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지폐 칸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가족 사진이 보였다. 딸 수진이가 고등학생 때 찍은 낡은 사진이었다. 성호는 피식 웃으며 지갑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갑의 동전 주머니 옆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틈새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은색에 네모난 포장지. 처음에는 일회용 반창고나 작은 사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끝으로 그것을 꺼내 확인한 순간 성호의 숨이 멎었다. 콘돔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에 들린 작고 차가운 물건이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포장지를 뒤집어 보았지만 분명했다. 이게 왜? 아내의 지갑에 성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구랑 쓰려고 언제부터 가지고 다닌 거지? 수많은 질문들이 독화살처럼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미정이 수진이를 낳은 후 부부관계는 눈에 띄게 줄었다. 아이를 더 가질 계획도 없었고 피임이 필요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다.
순간 잊고 있던 아버지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가 중학생이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립스틱을 들고 밤새 울었다. 결국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그 배신감은 성호의 유년 시절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 아내는 절대 어머니처럼 고통받게 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의 인생을 지탱해 온 신념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내의 지갑에서 나온 이 물건은 그 신념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설마 미정이가?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20년간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을 지켜온 아내였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 번 뿌려지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진 아내의 외출 스마트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모습 친구들과 만난다며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던 날들. 모든 것이 의심의 증거가 되어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대로 묻어버릴까?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때 성호의 눈에 아내의 반지꼬리가 들어왔다. 그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반지꼬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작고 뾰족한 바늘 하나를 꺼내 들었다. 심장이 발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은색 포장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아주 작은 머리카락 굵기만 한 구멍을 포장지 정중앙에 조심스럽게 뚫었다. 바늘 끝이 얇은 비닐을 뚫고 들어가는 감촉이 소름 끼치게 선명했다. 이래도 사용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이것은 확인이 아니었다. 함정이었다. 스스로 파멸로 걸어 들어가는 함정을 제 손으로 직접 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치졸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성호는 증거물을 원래 있던 지갑 틈새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쏟아졌던 다른 물건들을 허둥지둥 핸드백에 집어넣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갑과 핸드백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차키 찾았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미정의 목소리에 성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 같았다. 찾았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평정을 가장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거실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성호는 아내의 그 순진한 표정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여보, 거기서 뭐 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미정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성호는 손에 꽉 쥐고 있던 바늘을 등 뒤로 감추며 어색하게 웃었다. 방금 전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세상에 스스로 첫 번째 균열을 낸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미세하게 달랐다. 늘 오가던 부부의 정다운 대화 대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김성호는 아내 윤미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머릿속은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들끓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이 이제는 의심의 필터를 거쳐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여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과묵해요?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미정이 밥그릇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찜을 올려주며 물었다. 그 다정함이 성호에게는 가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회의 자료 생각 좀 하느라. 거짓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회사가 아니라 어젯밤 바늘로 구멍을 뚫어놨던 그 작은 은색 포장지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미정의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서 짧게 울렸다. 까톡. 미정은 무심코 화면을 확인하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 순간 성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구지 누구길래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을 아내의 작은 표정 변화가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누구야? 성호는 최대한 무심한 척 물었다. 미정은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요. 단체 채팅방. 너무나 평온한 대답이었지만 성호의 귀에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는 끓어오르는 의심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출근할게. 벌써요. 아직 시간 좀 있는데 커피라도 한 잔? 됐어. 먼저 가서 볼 서류가 있어. 성호는 아내의 말을 차갑게 끊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까지 그는 아내가 자신을 어떤 표정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 앉아있는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어머니였다. 엄마? 웬일이세요? 아들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어머니 박순자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성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집에서 마누라는 뭘 하길래 우리 아들 길을 이렇게 쏙 빼놓는데 쯧쯧.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며느리에 대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성호는 늘 그런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 가시 돋친 말들이 마치 전곡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됐다.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해서 갈 테니 저녁은 집에서 먹어라. 알았지?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시끄러워. 끊는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성호는 착잡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어머니의 방문이 오늘따라 유독 불편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하니 순자 여사가 이미 주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정은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우리 아들 왔냐?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야? 반쪽이 다 됐네. 순자 여사는 아들을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쏘아붙여였다. 얘 미정아, 넌 남편이 이렇게 얼굴이 상하도록 뭘 한 거니?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더니 너는 아주 편하게 사는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성호 씨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미정이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다. 성호는 두 여자 사이에 흐르는 냉랭한 기류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내 편을 들어주었겠지만 지금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순자 여사의 그림자 속의 속삭임은 더욱 교묘해졌다. 가만 보니 너 요즘 얼굴이 폈다 좋은 일이라도 있니? 순자 여사는 갈비찜을 며느리의 밥그릇에 올려주는 척하며 물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똑같죠 뭐. 아니야. 여자가 나이 40 넘어서 갑자기 예뻐지면 둘 중 하나랬어. 속에 불이 나거나 밖에 사람이 생겼거나. 어머니, 성호가 참다 못해 소리쳤지만 순자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왜 내가 틀린 말 했냐?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애 다 키워놓고 딴 생각하는 여자들이 한둘인 줄 알아.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성호를 바라보았다. 제발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성호는 아내의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의 말이 마치 자신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머니가 돌아간 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고 성호는 소파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봤다. 아내의 침묵이 그에게는 마치 유죄 선고처럼 느껴졌다. 나 먼저 들어갈게요. 미정이 지친 목소리로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성호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는 마치 도둑처럼 아내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는 딸 수진이의 생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최근 이용 내역을 조회했다. 대부분 마트, 약국, 동네 식당, 익숙한 지출 내역들이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안도감이 들려던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다. 결제 내역 스타빈스 커피 신촌대학점, 시위 500원, 신촌대학가. 아내가 그곳에 갈 일은 전혀 없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이나 모두 평일 오후 시간대였다. 성우의 머릿속에서 아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밖에 사람이 생겼거나. 그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마우스 쥔손에 힘을 주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마음속에 있던 신뢰라는 이름의 마지막 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김성우는 연극배우가 되었다. 아침이면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저녁이면 무뚝뚝하지만 평범한 가장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가면 아래 그의 진짜 얼굴은 의심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관찰하는 탐정이자 배신당했다고 믿는 피해자였다. 금요일 아침 성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옷장에서 가장 어두운 색의 양복을 꺼내 입으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눈은 퀭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여보, 오늘 일찍 나가네요? 마침 방으로 들어오던 미정이 물었다. 성호는 거울을 통해 아내를 쳐다보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응, 오늘 오전에 인천 쪽으로 외근 가야 해서. 아마 점심 지나서야 사무실 들어갈 것 같아. 그래요? 아침은 꼭 챙겨 먹고 가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그 순진함이 성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알았어. 성호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내내 그는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아내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흥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차의 시동을 걸었지만 회사 방향으로 핸들을 꺾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아파트 현관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마치 먹잇감을 기다리는 맹수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9시, 10시. 성호는 초조하게 담배만 태웠다. 어쩌면 내가 정말 미친놈일지도 몰라. 아내는 집에서 평범하게 청소를 하고 있겠지. 잠깐이나마 후회가 밀려왔지만 신용카드 내역서에 찍힌 신촌대학점이라는 글자가 그의 지나 그의 이성을 다시 마비시켰다. 오전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였다. 아파트 현관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다. 미정이었다. 성호는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에 몸을 바짝 붙였다. 아내는 평소의 편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옅은 화장을 하고 얼마 전 새로 산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성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장처럼 보였다. 미정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버스 정류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차를 움직였다. 미행,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짓이었다. 그는 아내가 탄 버스의 뒤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갔다. 버스는 예상대로 신촌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신촌의 번화한 거리에 도착하자 미정은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지난번 신용카드 내역서에 찍혔던 바로 그 카페 스타빈스 커피로 들어갔다. 성호는 카페 건너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통유리로 된 카페 안을 매서운 눈으로 주시했다. 미정은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10분쯤 지났을까 한 젊은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을 가진 누가 봐도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는 곧장 미정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성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저놈이었구나. 거리가 멀어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성호는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다.
미정은 뭔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고 남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성호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밀회를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으로 보였다. 남자가 농담을 건네자 미정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성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저런 표정을 저 어린 놈 앞에서 짓고 있단 말인가. 1시간가량 지났을까 대화가 거의 끝나가는 듯 보였다. 성호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들의 마지막 행동을 지켜봤다. 바로 그때 그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미정이 핸드백에서 하얀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돈 봉투였다. 두께로 보아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었다. 성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저 젊은 놈에게 돈까지 주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무슨 관계이기에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호는 차마 다음 상상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저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정에게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고는 카페를 나갔다. 미정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아내의 미소, 젊은 남자의 얼굴, 그리고 그 하얀 봉투가 쉴 새 없이 떠오르며 그를 괴롭혔다. 그의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분노뿐이었다. 집에 돌아가면 저 여자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장내야 할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성호의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에서부터 퍼져 나오는 냉기가 온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분노와 배신감의 용암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저녁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지만 그 구수한 냄새조차 역겹게 느껴졌다. 아내 윤미정은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그를 맞았다. 왔어요. 외근은 잘 다녀왔고요. 미정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그 평온한 표정이 성호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는 대답 대신 겉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평소에 그답지 않은 거친 행동이었다. 미정의 얼굴에 잠시 의아한 빛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다. 피곤하죠. 얼른 앉아요. 밥 먹게. 성호는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앉았다. 미정은 그의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불편하게 채웠다. 성호는 밥알을 세는 사람처럼 젓가락으로 반찬만 깨작거렸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이글거리며 맞은편에 앉은 아내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결국 미정이 그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네. 장보고 청소하고 늘 똑같죠 뭐. 거짓말. 성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미정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오늘 신촌에는 무슨 일로 갔었어?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신촌이요. 거긴 왜? 내역서에 다 찍혀 있더군. 카페에서 12호 500원. 그리고 오늘도 갔잖아. 내가 봤어. 그 남자랑 같이 있는 거. 성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정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기회조차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현관도어록 소리가 울렸다. 내가 너희들 싸웠나 보려고 왔다. 불청객은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였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공기를 단번에 파악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미정이 당황하며 일어서자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싸늘하게 쏘아보며 성호의 옆에 앉았다. 꼴들 좋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들어오는 길이냐? 그게 아니라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그건 미정이 성호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성호는 이미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돈 봉투는 뭐지? 그놈한테 준 하얀 봉투. 그것도 설명해 보시지. 돈 봉투? 순자 여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세상의 남자한테 돈까지 갖다 바친 개냐? 내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보 제발. 그건 옛날 친구가 갑자기 아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빌려준 거예요. 미정은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그 말은 성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친구 이 타이밍에 그런 유치한 거짓말을? 친구, 어떤 친구, 남자친구니? 순자 여사가 고함을 질렀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작정이야.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졌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절박하게 외쳤다. 여보, 내 말 좀 믿어줘요. 제발. 하지만 성호의 눈에 비친 아내의 눈물은 더 이상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자의 악어의 눈물일 뿐이었다. 배신감과 어머니의 날, 선비난 아내의 서툰 거짓말이 한데 엉켜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성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물컵을 거칠게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을 향해 힘껏 내던져 내앉았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나는 소리는 폭발음처럼 날카로웠다. 맑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식탁 아래에서 잔인하게 반짝였다.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순자 여사도 미정도 심지어 성호 자신도 숨을 죽였다. 성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깨져버린 믿음의 파편들 같았다. 미정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상처와 무너진 신뢰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그 시선은 성호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20년 결혼 생활의 첫 번째 파열음이 울려 퍼진 순간이었다. 유리잔이 깨진 그날 밤 이후 김성호와 윤미정의 집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부서진 유리 조각은 미정이 조용히 치웠지만 부서진 실내의 파편들은 집안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투명 인간이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고 대화는 수진이 전화 왔었어 혹은 보일러 켜줘 같은 건조한 용건 전달이 전부였다. 가장 큰 변화는 침실에서 일어났다. 성호는 그날 밤 말없이 이불을 들고 거실 소파로 나갔다. 미정은 그의 뒷모습을 붙잡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그녀는 소리 죽여 울었다. 남편의 등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이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설득으로도 넘을 수 없는 절벽이 되어버렸다. 성호의 일상 역시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서는 간신히 멀쩡한 척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이었다. 평온의 안식처였던 집은 이제 그를 질식시키는 감옥이 되었다. 아내의 모든 행동은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었다. 미정이 현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놈일 것이라 생각했고 그녀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미래를 즐기러 나간 것이라 단정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또다시 예고 없이 쳐들어왔다. 그녀는 마치 감시관처럼 집안 곳곳을 훑어보더니 안방 화장대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눈을 빛냈다. 이건 또 뭐냐? 순자 여사가 집어든 것은 유명 브랜드의 빨간색 립스틱이었다.
얼마 전 새로 출시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었다. 평소 수수한 화장만 하던 미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아, 그거요, 어머님. 마침 방을 정리하던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실 그 립스틱은 곧 생일인 딸 수진이에게 선물하려고 몰래 사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지금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왜 뭐, 이것도 그 남자친구한테 선물이라도 받은 개냐.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다. 아니에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한번 사봤어요. 기분 전환 웬? 기분 전환 남편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너는 지금 입술에 분발을 기분이 나디. 순자 여사는 립스틱을 화장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모습은 마치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 같았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떤 말을 해도 시어머니의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날 밤 성호가 퇴근했을 때 순자 여사는 아들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했다. 아이고 성호야, 내가 오늘 뭘 봤는지, 아니 내 마누라 화장대에서 아주 새빨간 연지곤지가 나왔다. 내가 시집 올 때도 안 발랐던 그런 요망한 색깔이?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기댈 뿐이었다. 여자가 갑자기 저런 걸 바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게야. 응? 다른 놈한테 잘 보이려는 거 아니면 뭐겠냐고. 아이고 내 아들 저런 여우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순자 여사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성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아내에 대한 의심과 어머니의 등살 사이에서 그의 영혼은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었다. 결국 순자 여사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심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냉장고에서 며칠 전 자신이 담가놓고 간 김치통을 꺼냈다. 그리고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는 미정에게 다가갔다.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라. 이 요망한 거사. 순자 여사는 그 말을 내뱉으며 차가운 김치국물이 흥건한 배추김치 한 포기를 미정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 했다. 성호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 여사의 손을 떠난 김치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미정의 가슴에 차가운 상처를 남겼다. 미정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굴러 떨어졌다. 그때였다.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김성호 씨 되십니까? 누구요?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윤미정 여사님 남편분 맞으시죠? 이민준. 성호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그리고 윤미정 여사님이라는 깍듯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호칭. 성호는 직감했다. 바로 그놈이다. 그런데 왜? 성호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다. 거실에 미정과 순자 여사도 숨을 죽이고 그의 통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댁 근처 공원인데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성호는 입술을 비틀어 차갑게 웃었다. 이제는 아예 집 근처까지 찾아와 단판을 짓자는 건가? 좋다. 끝장을 보자. 기다려. 5분 안에 나가지? 성호는 전화를 끊고 미정을 향해 불타는 눈빛을 던졌다. 네가 부른 거냐? 미정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내와 그놈이 짜고 치는 고도의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에서 미정이 여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라고 그가 믿느니 밝혀질 터였다. 남편이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간 뒤 윤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의 힘이 모두 빠져나간 것 같았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한번 쏘아보고는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는 말을 남기고 아들의 뒤를 따라 나갔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미정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진 마음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방이 가시밭길인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미정의 기억은 2달 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나야 하고 밝게 외쳤을 아이가 그날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아빠 옆에 안 계시지? 그 목소리에 담긴 불안감에 미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괜찮아. 아빠는 서재에 계셔. 무슨 일이야, 딸?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미정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임신한 것 같아. 임신. 20살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미정의 귀에 박혔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다.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이지? 아니야, 엄마. 진짜야. 생리가 열흘이나 늦어졌어? 너무 무서워. 수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미정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혼내고 싶었다. 정신 나간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마였다. 딸의 공포와 절망이 전화선을 타고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일단 진정해, 딸. 아직 확실한 거 아니잖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어. 아니야. 민준이랑 엄마 나 정말 바보야? 아빠가 아시면 나 정말 죽을 거야? 민준이. 딸의 남자친구 이름이었다. 아직 남편에게는 소개하지 않은 사진으로만 몇 번 본 아이였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남편에게 알릴 때가 아니었다. 불같은 성격의 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진이와 민준이 그리고 이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다. 그날 이후 미정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딸과 함께 몰래 산부인과에 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지옥처럼 길었다. 다행히 결과는 임신이 아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미정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딸이 겪었을 공포,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눈에 보였다. 며칠 후 민준이라는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직접 만나서 사죄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문자였다. 미정은 고민 끝에 약속 장소로 나갔다.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민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진지한 청년이었다. 그는 미정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제가 수진이를 더 아꼈어야 했는데. 민준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미정은 그 청년의 눈에서 진정성을 보았다. 어쩌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미정은 민준이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었다. 수진이가 말하길 민준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이걸로 수진이 맛있는 거라도 사줘.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건 너희 둘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 돈 봉투는 그런 의미였다. 엄마로서 그리고 먼저 살아본 어른으로서 해주는 최소한의 격려이자 경고였다. 그 후로도 미정은 민준이를 몇 번 더 만났다. 수진이와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아이를 다독여주기도 했다. 그 모든 만남을 남편에게 숨겨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수진이가 아직 아빠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딸이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고백할 용기를 낼 때까지 자신이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툼,
다시 현실로 돌아온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거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놓인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그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다. 여보, 미안해요. 미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우리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독백은 차가운 거실 공기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를 얼마나 깊은 의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모성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가정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침묵의 무게가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김성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한 채 공원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놈이 감히 내 집 근처까지 찾아와 그의 걸음은 점차 빨라졌고 주먹은 저절로 꽉 쥐어졌다. 공원 입구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서성이고 있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 이민준이었다. 성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민준은 성호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아버님? 성호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다. 누구 마음대로 아버님이야, 이 자식이.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무슨 말? 내 아내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주제에 할 말이 뭐가 있어? 성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준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다. 돈이라니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오해라고? 너 같은 놈을 제비족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아버님, 제발 제 말씀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와 어머님은. 민준이 간절하게 말하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놈이구나. 내 며느리 홀려서 돈까지 뜯어낸 놈이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씩씩거리며 달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 뒤에 숨지도 않고 매서운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는 모르겠다만 네가 지금 누굴 넘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할머님, 저는 그런... 닥치지 못해 이 파렴치한 놈, 순자 여사는 이성을 잃으는 듯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휘두르며 민준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집에서 뛰쳐나온 미정이 그들 사이를 막아서며 외쳤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미정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 아내의 등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네가 여길 왜 와? 이놈이랑 아주 쌍으로 놀고 있구나. 성호가 아내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순자 여사는 이때다 싶어 며느리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잘됐다 이 요망한 거사. 네가 직접 내 입으로 말해봐라. 이놈이랑 무슨 사이냐고.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네 화장대에서 그 새빨간 연지곤지 본 것도 오해고 우리 아들 돈 이놈한테 갖다 바친 것도 오해냐. 순자 여사는 분에 못 이겨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무기라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녀의 눈에 공원 한쪽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들어왔다. 전날 밤 누군가 내놓은 듯 그 옆에는 미처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들이 보였다. 다음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순자 여사는 미친 사람처럼 그 쓰레기 봉투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찢어 그 안에서 시뻘겋고 차가운 김치 국물이 흥건한 배추김치 한 움큼을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어머니 안 돼요. 미정이 비명을 질렀지만 순자 여사의 분노는 이미 폭주 기관차와 같았다. 그녀는 악마 같은 형상을 하고 미정에게 달려들었다. 이거나 먹고 정신 차려라. 이 더러운 거사. 촥! 차가운 김치 국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배추김치가 미정의 얼굴과 상반신을 그대로 강타했다. 미정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는 순식간에 추악한 붉은 자국들로 얼룩졌다. 김치 냄새와 시큼한 국물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졌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민주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미정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차마 얼굴에 붙은 김치 쪼가리를 떼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남편에게로 향했다. 성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광기 그리고 김치로 범벅이 된 아내의 처참한 모습을. 미정의 눈은 그에게 필사적으로 묻고 있었다. 제발, 제발 아니라고 해줘요. 당신만은 내 편이라고 말해줘요. 하지만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 모든 게 저 여자가 자초한 일이라는 차가운 생각과 눈앞의 광경에 대한 희미한 죄책감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미정에게 가장 잔인한 비수였다. 남편의 외면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미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김치 국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시죠. 몇 초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성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는 김치 세례를 맞은 아내를 부축하는 대신 광기에 찬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다. 집안 망신 다 시키기 전에 가요. 그는 아내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어머니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차갑고 모욕적인 공기 속에 김치범벅이 된 미정과 충격에 빠진 민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이 얼룩진 그녀의 코트 위로 처량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윤미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김성호는 어머니를 바래다 드리고 텅 빈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집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공기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그는 아내가 어디로 갔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김치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바라보던 아내의 처절한 눈빛이 망령처럼 떠올라 그를 괴롭혔다. 내가 잘한 걸까?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후회와 비슷한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바로 그 여자가 자초한 일이라는 자기 합리화의 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그래, 남편을 속이고 다른 놈과 놀아난 여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벌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는 때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찜질방에서 빌려 입은 듯한 헐렁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얼룩진 트렌치코트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푸석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감정이 소멸해버린 잿더미처럼 공허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미정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성호는 소파에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들의 집은 완벽한 타인의 공간이 되었다. 미정은 다음 날 아침 말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가지와 몇 가지 소지품을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 모습을 본 성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떠나려는 건가? 그는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그의 입을 막았다. 하지만 미정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다 싼 가방을
방 한구석에 세워둔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 일상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다. 그 모습은 성우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차라리 소리치고 싸우는 게 나았다. 저 침묵은, 저 포기는 그들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왜 떠나지 않는 거지? 성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딸 때문에 차마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생각에 이르자 성우는 아내가 더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딸을 위한다면 애초에 이런 짓을 벌이지 말았어야지.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 광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이 침대로 들어가는 장면, 그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후 그의 귀에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회사에서 늘 그를 시기하던 박 대리였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마주친 박 대리는 걱정하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어이 김 부장,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니야. 집에 무슨 우환이라도 있어. 별일 없네. 에이, 그러지 말고. 사실 내가 어제 저녁에 뭘 좀 봐서 말이야. 박 대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제 신촌에서 술 한잔하고 집에 가는데 우연히 재수 씨를 봤네. 웬 젊은 친구랑 같이 있던데 분위기가 아주 다정해 보이더라고. 내가 잘못 본 건가? 성우의 귀가 윙하고 울렸다. 신촌. 또 신촌이었다. 박 대리의 말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어디쯤이었나?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연세대 정문에서 좀 내려오면 골목길 많잖아. 모텔촌 있는 쪽.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모텔촌. 그 단어가 성우의 머리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는 박 대리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로 돌아온 성우는 조퇴 신청서를 썼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회사를 뛰쳐나와 차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단 한 곳 신촌이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것을 끝장낼 날이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생각했다. 더 이상 의심도 미행도 없다. 오늘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릴 것이다. 넘쳐버린 자는 이미 엎질러졌고 이제 남은 것은 파편을 쓸어 담는 일뿐이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다. 신촌으로 향하는 내내 김성호의 머릿속은 지옥도였다. 아내가 젊은 남자와 모텔촌 골목을 걷고 있었다는 동료의 말이 녹슨 칼날처럼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이성과 논리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의 피는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복수심만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박 대리가 말해준 장소 근처 눈에 띄지 않는 주차 공간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사냥을 앞둔 포식자처럼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눈에 익숙한 두 개의 인형이 들어왔다. 윤미정과 이민준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의 마지막 밀담처럼 보였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박 대리의 말대로 낡은 다세대 주택과 값싼 여관들이 즐비한 후미진 골목길이었다. 성호는 더 이상 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그림자처럼 두 사람의 뒤를 밟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저 골목만 돌면 저들의 마지막 행선지가 보이겠지. 골목으로 접어들자 두 사람은 낡고 허름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1층에는 학생 하숙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건물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억눌렀던 모든 분노를 터뜨리며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이 더러운 것들 고함소리에 미정과 민준이 경악하며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 같은 형상의 성호가 서 있었다. 그는 미정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이구나. 내 가정을 망가뜨린 놈이. 성호는 이성을 잃고 민준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민준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손에서 열쇠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오해십니다. 민준이 외쳤지만 그의 말은 성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닥쳐 내 놈이 감히 내 아내를. 성호는 민준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민준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 사람 아니에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미정이 울부짖으며 성호의 팔에 매달렸다. 하지만 성호는 그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뿌리쳤다. 비켜 아직도 이놈 편을 드는 거냐? 이 부정한 것 동네 사람들 다 보라고 해. 남편 몰래 젊은 놈 만나서 이런 하숙집으로 기어들어오는 내 꼴을 똑똑히 보라고 하란 말이야. 성호의 고함은 비수처럼 날아와 미정의 심장에 박혔다. 부정한 것. 하숙집으로 기어들어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갈갈이 찢어놓았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김치를 맞았을 때의 굴욕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혼이 살해에 당하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깊은 절망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제 더 이상 이 남자를 위해 참아줄 이유가 없었다. 딸을 위한 방패막이도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도 이 순간 모두 무의미해졌다. 미정은 천천히 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힘을 실어 그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 골목 전체가 울릴 정도로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터져나왔다. 성호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다. 그의 뺨 위로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충격으로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거역한 적은 없던 순종적인 아내였다. 그 아내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 미정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끝을 고하는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다. 우리? 미정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려 있었다. 끝내요. 그 말을 끝으로 미정은 돌아섰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을 이 끔찍한 상황을 구경꾼들의 시선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골목길을 걸어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성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뺨에 타는 듯한 통증보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훨씬 더 컸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뺨을 맞은 충격과 아내의 마지막 말이 남긴 상처는 김성호의 영혼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안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집의 심장과도 같았던 아내의 온기가 사라지자 이곳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싸구려 위스키 병을 들어 그대로 벽나발을 불었다. 독한 알코올이 목구멍을 태우며 넘어갔지만 가슴 속의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더욱 활활 타올랐다. 끝내자고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끝내야지. 잘못한 건 저 여잔데 왜 자기가 끝내자고 하는 거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화하려 애썼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아내를 잃었다는 서늘한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리고 다음 날까지 미정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성호는 아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고 헝클어진 모습으로 일어나 출근하는 망가진 일상을 반복했다. 회사에서는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았고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다. 한편 집을 나온 미정은 찜질방과 값싼 모텔을 전전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 위를 맨발로 걷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남편의 의심, 시어머니의 모욕, 그리고 마지막 순간 길거리에서 당한 수치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딸 수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겁에 질려 울먹이던 내 딸.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는 딸을 생각하며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침묵은 더 이상 해결책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큰 오해와 파국을 낳았을 뿐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였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이틀이 지난 저녁 미정은 한 모텔의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딸 수진이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미정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아빠랑 싸웠어. 내가 전화했는데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해줘.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미정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지금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대신 네가 좀 와줘야겠어. 내가 어디로? 이번 주말에? 집으로 와. 토요일 오후에 와서 아빠랑 엄마랑 우리 셋이 같이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이혼이라도 하려는 거야. 딸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는 비수가 되어 미정의 가슴에 꽂혔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바로잡아야 할 시간이 온 거야. 알겠지? 꼭 와야 해. 이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야.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실린 비장함에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는 미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허공을 응시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주말 그들의 집은 진실이 밝혀지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같은 시각 성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띵동.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정이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진이 오기로 했어요. 당신도 그 시간까지 집에 있어요. 할 얘기가 있으니. 문자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사무적인 통보 같았다. 성호는 라면을 씹던 입을 멈췄다. 할 얘기.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 단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이혼 서류를 내밀지도 모른다. 그래, 오기만 해라. 성호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불확실성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는 자신이 여전히 피해자이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다가올 폭풍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무장하기 시작했다. 그 폭풍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토요일 오후 2시. 그 시간은 이제 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운명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김성호의 집 거실은 법정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성호는 팔짱을 낀 채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었다. 맞은편 소파에는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온 아내 윤미정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텅 빈 공간은 지난 몇 달간 쌓여온 불신과 오해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딸 수진이었다.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수진은 헬쓱한 엄마의 얼굴과 살벌한 아빠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집안의 흉흉한 기류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아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성호는 딸을 향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앉아라, 딸. 너도 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엄마 옆에 앉자 성호는 마치 판사가 판결문을 읽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일말의 승리감마저 섞여 있었다. 내 엄마가 밖에서 다른 놈을 만났다. 내가 다 봤어. 돈을 주고 끌어안고 심지어 모텔촌 골목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 뭐,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경악하며 엄마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미정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 침묵이 성호에게는 유죄 인정처럼 보였다. 아니라고 그럼 내 엄마 지갑에서 나온 이건 뭔지 설명해 보시지. 성호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물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가 바늘로 구멍을 냈던 바로 그 은색 포장지의 콘돔이었다. 그리고 이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가 미행하며 몰래 찍은 미정과 민준이 카페에 마주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수지는 사진 속의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콘돔을 확인한 순간 그녀는 모든 상황을 깨달았다. 다리에서 힘이 풀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아빠? 그게 아니... 수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미정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를 막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다 맞아요. 뭐? 예상치 못한 아내의 순순한 인정에 성호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 남자 내가 만났어요. 돈도 줬고 상담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물건 내가 가지고 다닌 거 맞아요. 미정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며 마치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다. 수진아, 이제 네가 직접 얘기하게 할 것 같아. 아빠한테 모든 걸.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로 쏠렸다. 수진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흐흑, 아빠 미안해. 수진아, 너 왜 울어? 설마 너... 성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순간이었다. 설마 저놈이 내 딸까지.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수진이가 울부짖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민준 오빠 내 남자친구야, 아빠. 뭐라고? 성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의 외도 상대를 신문하던 재판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6개월 됐어. 아빠 무서워서 혼날까봐 말 못했어. 수진이는 울먹이며 지난 2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생리가 늦어져 덜컥 겁이 났던 일, 혹시 임신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엄마에게만 울면서 전화했던 일, 그리고 다행히 아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인 민준이 얼마나 큰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래서 엄마가 민준 오빠를 만나주셨던 거야. 저 대신 아빠한테 혼날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엄마가 대신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거라고요. 수진의 절규 섞인 고백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만났던 젊은 놈은 딸의 남자친구였다. 아내가 건넸던 돈 봉투는 딸의 남자친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였다. 아내가 드나들었던 모텔촌은 돈 없는 학생인 민준의 하숙집이었다. 그렇다면 지갑에 있던 그 콘돔은, 그건 미정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보건소에서 성교육 상담받을 때 받아온 거예요. 언젠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차마딸한테 직접 주기가 민망해서 그냥 내 지갑에 넣어뒀던 거고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성호가 굳게 믿었던 진실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아내의 모든 행동은 외도가 아니라 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모성애였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가 던진 김치에 범벅이 되었던 얼굴, 길거리에서 부정한 것이라며 모욕당하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바늘로 구멍을 냈던 그 콘돔. 그것은 불륜의 증거가 아니라 어머니의 배려와 사랑이었다. 그는 아내의 사랑에 바늘구멍을 냈고 아내의 모성애에 김치를 던졌으며 아내의 자존심을 길바닥에 내팽개쳤다. 아, 타니? 야, 성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단단했던 그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의 영혼을 집어삼켰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스스로가 악마처럼 느껴졌다. 거실에는 이제 수진의 흐느낌과 성호의 억눌린 오열만이 가득했다. 미정은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져 버린 뒤였다. 진실이 밝혀진 거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도 같았다. 김성호는 소파에 무너진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등은 깊은 자괴감과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아내와 딸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자신이 지난 몇 달간 저지른 잔인한 행동과 뱉어낸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날 밤 성호는 스스로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누구도 그에게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내의 온기가 남은 침실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차갑고 딱딱한 소파에 누워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심지어 공기마저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집안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미정은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더 이상 남편의 몫은 없었다. 그녀는 딸 수진과 둘이서만 조용히 식사를 했다. 성호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식탁과 자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수진은 학교로 돌아가기 전 아빠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는 엄마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 믿음까지 부쉈으니까요. 딸의 그 말은 어떤 비난보다 아팠다. 성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성호의 속죄가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노력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다. 미정이 좋아하는 과일을 사다 식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거실에 조용히 틀어놓기도 했다. 미정과 수지는 처음에는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그의 노력은 투명한 벽에 부딪혀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 성호는 큰 용기를 내어 한 곳으로 향했다. 민준의 하숙집이었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나온 민준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구부입도로 숙였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젊은이. 성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늙고 어리석어서 자네에게 큰 상처를 줬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거 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네. 민준은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고개 드십시오. 저 괜찮습니다. 성호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미정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이한테 다녀왔다면서요? 아마도 수진에게서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그랬어? 왜요?
사과해야 하니까, 내 잘못이니까. 미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경멸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성호는 느낄 수 있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집안에 얼어붙었던 공기는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성호의 꾸준한 노력은 미정과 수진의 다쳤던 마음을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몇 달 후 가을이 깊어진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성호는 주방에서 서툴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미정이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비켜봐요. 간도 못 맞추면서. 미정은 핀잔을 주면서도 그의 손에서 국자를 넘겨받아 찌개의 간을 맞췄다. 그리고는 밥그릇 3개를 식탁에 놓았다. 자신의 것, 딸의 것, 그리고 남편의 것이었다. 성호는 울컥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식탁에 앉았다. 그날 저녁 식사는 여전히 어색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더 이상 서로를 향한 가시는 없었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진전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성호는 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말 미안했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이번에 깨달았어.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게. 그러니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흔적이 남아요. 우리 사이의 믿음도 그렇겠죠. 아마 평생 이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성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미정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고여 있었다. 깨진 그릇이라도 소중히 아껴가며 다시 쓸 수는 있겠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겠지만요.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보려는 노력해보려는 의지였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했다. 그 후로도 그들의 집에서는 종종 어색한 침묵이 흘러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침묵을 견디는 법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다음 해에 봄 수진이와 민준이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한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아직은 조금 서먹했지만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이 오갔다. 성호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준의 믿음직한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신뢰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다시 붙이고 더 이상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예전과는 다른 모양일지라도 여전히 소중한 그릇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사랑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참이었다. 비록 서툴고 더딜지라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그렇게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